네, 예. 저희 오늘 찔링님 모시고 네네. 중국 시장 최근 관심 가질 만한 이슈들 업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찔링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중국 시장 그래도 미국 시장 반등하고 오늘 중국 시장도 상당히 뜨겁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상해 지수는 1%대, 심천은 2%대, 홍콩 항생은 7%대, 홍콩 테크는 10%. 네, 10%?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 증시종 업종별 등락을 보면 원래는 방역 그 격리 규정을 완화하면 소비랑 관련된 뭐 호텔이나 그런 근데 오늘 상승폭이 제일 큰 업종이 부동산 귀금속이었어요. 부동산하고 귀금속. 네. 그리고 가구. 근데 하락 업종 중 상승 업종 중에 소비랑 관련된 외식, 관광, 항공은 있었는데 공항은 하락했어요. 공항은 오늘 3% 하락했어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보면 방역 그 규정을 좀 기존에 비해서는 좀 완화했지만 그렇게 크게 완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오늘이 금요일이고 거래량도 확 늘었지만 다음 주에 이게 이어갈 수 있을지 다들 좀 아직은 좀 관망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자신하거나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 네. 네,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있다. 그럼 되겠군요. 네. 네, 뭐 최근에 뉴스 중에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총리가 방중했다는 뉴스 나오던데 네. 이게 경제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는 뷰가 많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굳이 나누자면 이번 방중은 경제적인 의미가 가장 크고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모든 그 나라 간 정상의 회담은 그 전부터 몇 개월간 그 물밑 작업이 진행되잖아요. 이번 방중은 지난주 11월 4일이지만 사실 지난 5월 9일에 양국 정상이 이미 화상회의를 한번 진행했어요. 그 후에 양국 그 외교부에서 서로 협의하고 이번 그 숄츠 총리의 방중 목적을 좀 직접적으로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방중 이틀 전에 숄츠 총리가 독일 현지 그 매체에 본인이 쓴 기고문을 게재했어요. 이거 일부만 발췌한 건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독일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을 도모하며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상이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직은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독일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 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베이징에 가는데 독일 총리 신분으로 가는 동시에 유럽인 신분으로 간다. 비록 내가 유럽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대중정책은 유럽의 대중정책에 삽입되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빠른 속도로 직역한 거라 좀 매끈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되게 자세를 낮춘 그리고 그런 워딩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세계는 중국이 필요하다. 물론 이 짧은 문구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이번 출장은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미국의 제조 PMI, 뭐 ISM, 중국의 뭐 PMI 이런 걸 관여, 유럽 전체는 보지만 독일 따로 나라별로 이렇게 지표는 잘 안 보거든요. 안 보죠.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지난 10월 독일 한 나라만 제조업 PMI가 2020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제조업 PMI가.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계속 연이어서 최저치를 경신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랑 내년 그 독일 한 나라만 경제 성장률을 그 여러 기관에서 전망치를 취합해 봤는데 IMF 전망치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IMF가 지난달에 나라별로 그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잖아요. 이게 독일을 보면 마이너스. 내년은 마이너스예요. 네, 이게 IMF에서 발표한 거고, 그리고 독일 현지에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다 현지 주요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균치를 취합하면 내년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독일 경제자문위원회 전망치는 마이너스 0.2%. 숫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년은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이다. 네.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방중이라서 반대로 독일 지금 경제 둔화가 좀 심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그 한국도 뭐 대한 무슨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독일은 그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합쳐서 365만 개 기업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독일 연방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네. 이 상공회의소 대표가 지난달에 뭐라고 했냐면 탈중국은 독일이 번영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독일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EU 내부를 기대하기에는 원목구어이고 러시아와 정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존재하는 이상 불가능하고 미국은 미국 시장을 오픈해 주는 것, 미국이 미국 시장을 오픈해 주는 것은 공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 경제를 개선하려면 중국 외엔 선택이 없다.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피력했고 뭐 폭스바겐이나 독일 이름될 만한 대기업 CEO들이 다 나와서 빨리 경제 협력을 해라. 네. 그래서 기사에도 다 나왔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그 숄츠 총리 방중 동행을 신청한 독일 기업이 100개 이상인데 그중 12개를 선택했어요. 네. 네. 그럼 이번에 방중 같이 한 독일 기업들은 중국 쪽의 기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은 중국 관련 매출이 좀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이미 수년간 중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 중국의 뭐 신규 투자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아직 뭐 공시나 보도 자료는 없지만 아직 진행 중인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네. 유럽이 약간 중립 스탠스는 아닌 미국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선입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면은 있군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방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유럽 입장에서 그 무게 중심을 좀 잡는 행위로 봐야 될까요? 정책 의미도 좀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이게 한두 마디보다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네. 가장 큰 목적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게 목적. 근데 제가 독일 국내 정치도 상당히 복잡하고 네. 우선은 이번 방중이 갖는 그 비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독일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파별 싸움. 그거랑 관련되고 두 번째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독일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의 어떤 의견 차라든지 또는 어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세 번째는 방금 최포근님 말씀하신 미국이 유럽이랑 가장 큰 동맹이잖아요. 네. 그런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거기에도 공통점도 있지만 이번 방중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균열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열을 봐야 될 가능성도 약간 있다. 네. 네. 아마 독일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 도로의 신호등이 있잖아요. 네. 독일 국내 정치는 신호등 정치, 신호등 정부라고 해요. 네. 세 개 파별이 있는데 지금 숄츠 총리가 속해 있는 게 사회민주당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숄츠 총리 지지율을 보면 작년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올해 3월 초에 지지율이 46%였는데 8월 달에는 25%로 확 떨어졌어요. 네, 몇 개월 만에 4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숄츠 총리가 속해 있는 사회민주당 지지율도 19%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저번에 함부르크항 그 인수도 그렇고 겉으로는 숄츠가 총리잖아요. 근데 이 독일의 신호등 연정 정부가 뭐냐면 그 정부 산하에 주요 핵심 부처가 17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숄츠 총리가 속해 있는 사회민주당이 관리하는 부처가 7개에 불과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그 7개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정부, 주택건설부, 위생부, 노동부, 국방부. 그나마 국방부인데 아시다시피 유럽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경제부, 재정부, 외교부는 숄츠 총리가 속해 있는 사회민주당이랑 맨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녹색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중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독일 국내에서도 녹색당, 이당저당이 많은 그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중을 강행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정치 파별 간의 그런 싸움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방중을 통해 총리로서 경기 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뭔가 목적이 있었다. 목적이라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EU 내부에서든 뭐 미국 쪽에서든 아무래도 동맹국인데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가면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왜 균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균열보다 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균열도 좀 더 센 편일 수 있는데 지금 G7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영국이랑 캐나다는 100% 무조건 미국이 뭐라 하면 그냥 네 아무 그 반발 없이. 근데 유럽에서 가장 대장이 독일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잖아요. 네. 근데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그거를 계속 추진 중인데 다른 나라는 뭐 딱히 뭐라 안 했는데 독일이랑 네덜란드가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거는 미국만 고가 그 원유나 천연가스로 막대한 경제 이익을 버는 행위지 우리 유럽은 손실만 본다.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진영이랑 사회주의 진영 간의 그거 또는 군사 동맹의 측면에서는 무조건 100% 미국 쪽이지만 유럽과 미국 간의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고 중국 제재하 다 이쪽에 초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점이 유럽도 한때 점점 올라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견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미국, 유럽 사이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도 물론 독일이 경제나 산업 대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이랑 프랑스 사이에도 약간 겹치고 경쟁 관계를 이루는 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가장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게 군사 동맹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유럽이 미국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는 또 서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쟁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나오는 게 한국 기사도 나왔지만 원래는 그 숄츠 총리가 방중하기 전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도 같이 가자. 근데 숄츠 총리가 거절했다. 근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와갔는지는 그 두 분만 알겠죠. 근데 11월 4일에 프랑스 외교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방중 계획을 준비 중이고 향후 몇 주 후 또는 몇 개월 후가 될 것이다. 이게 11월 4일이고 하지만 11월 7일에 프랑스 주중 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방중 의사가 있고 우리는 계속 준비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가고 싶어하고 가급적 매년 한 번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상 방중은 프랑스의 타이밍과 뭔가 안 맞는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업데이트 됐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종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나 어떤 또 다음 주는 또 G20 그래서 독일의 이번 방중은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지만 어쩌면 어떤 유럽 그 24 당대회 이후 첫 유럽 정상 방중이고 코로나 이후 첫 유럽 정상 방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스타트를 끊는다는 느낌? 만약 이거를 시작으로 뭐 G20 이후 또는 내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하고 그러면 다른 유럽의 큰 나라나 중소형 나라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물론 군사 동맹, 뭐 정치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요. 정치인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독일 국내의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그리고 그 외에 또 반대 파별로 구성된 연합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EU 내부에서는 정치 군사나 어떤 진영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큰 모순이 없지만 대러 문제에서는 큰 모순이 없지만 대중 문제에 있어서는 또
너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EU 내부에서도 조금씩 의견 차가 생기면 뭐 당장 이 숄츠 총리 한 명의 방중으로 뭐 확 바뀐다는 그거는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없고 하지만 어떤 사소한 균열의 시작 또는 의견 차 또는 다른 유럽 나라들이 또 연말이나 내년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번에 이제 그 방문을 이제 방중을 하면서 네.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성과는 좀 있었나요 혹시 두 나라 양국 간에? 네, 그 기사에도 다 나왔지만 네. 그 딱 그 11월 4일 방중 날짜에 맞춰서 중국이 그 유럽 에어버스. 네, 근데 에어버스가 독일 2개 기업, 프랑스 2개 기업, 스페인 2개 기업이 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독일 기업이라기보다는 유럽 기업이죠. 유럽 기업. 네. 그래서 딱 그 방중 날짜에 맞춰서 중국이 에어버스한테 그 여객기 140대, 140대. 총 금액 17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거를 그 구매 협의를 체결했어요. 아직 결제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숄츠 총리가 가셨네. 왜냐하면 저희 추측인데 네. 가기 위해서는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야 선물 돼요. 보따리로? 네. 그래야지 분위기도 좋고 예.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어제도 나왔는데 그 전부터 그 에어버스가 워낙 규모가 막대가 크잖아요. 예. 방대하잖아. 근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에어버스 산하의 한 그 조립공장 많잖아요. 그 한 조립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어요. 그 파업하시는 분들의 그 요구사항은 인플레이션 뭐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생활이 너무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최소한 8% 월급은 인상해 달라.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든 고용적인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이 삼성 그 밑에 먹여 살리는 중소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독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여러 또 부품사도 있고 근데 그 기사에서는 중국이 11월 4일 그 숄츠 총리 방중일에 맞춰서 140대, 170억 달러 요거를 강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난 7월에 중국의 3대 항공사가 있어요. 동방항공, 남방항공, 국제항공. 지난 7월에 3대 항공사가 참고로 중국에서 이 3대 항공사 시장 점유율이 60%대예요. 3대 항공사는 7월에 에어버스 여객기를 합계 292대를 구입했어요. 금액은 372.57억 달러. 예. 인도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두 달 후의 9월에 남방항공 산하에 또 하문항공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주로 국내선인데 하문항공이 또 9월 달에 에어버스 여객기를 40대를 구입했어요. 구입한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게 48억.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그 11월까지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와 그 구매 협의를 체결한 여객기가 472대. 472대. 합계 금액이 600억 달러. 야. 네, 근데 아직 결제까지는 아니고 구매 의향이 있다. 있다 정도. 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예. 구매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구매 의향, MOU 같은 거를 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확실히 주문 넣는다. 그거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금액을 결제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게 전 세계 여객기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딱 2개잖아요. 미국의 보잉사랑 유럽의 에어버스. 뭐 중국 국산도 있지만 아직은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이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거의 500대 가까운 그 에어버스 여객기를 그거 하면 미국의 보잉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받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에어버스는 반사 이익을 얻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반사 이익은 이번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3대 항공사가 거의 300대를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방항공이 그 구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에어버스 여객기 그 구매 협의를 체결한 것은 당사의 14차 5개년 계획 14차 5개년이 21년부터 25년까지잖아. 당사의 14차 5개년 계획의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거래고 당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린 거래다. 그러면 그리고 인도 기간이 2024년부터 27년까지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2027년까지는 뭐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그냥
에어버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남방항공 산하의 하문항공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에어버스를 구입한 적 없고 계속 100% 보잉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잉사 말고 에어버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반사 이익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 12개 기업이 숄츠 총리랑 동행해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12개 기업. 네. 뭐 예.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은데 그냥 그림이 다를 뿐이에요. 쭉 보시면 이 다 독일 기업. 네네. 이야. 12개 기업 중에 뭐 바스프 글로벌 대형 화학기업 그리고 화학기업이 2개, 자동차 기업이 2개, 그리고 바이오엔텍, 제약 바이오가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에너지 기업, 스포츠 용품 기업, 요거는 식품 기업, 그리고 도이치 금융 기업. 이렇게 12개예요. 근데 뭐 나름 독일 정부에서 일정한 그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한 거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사례만 들게요. 시간 관계로. 그 아시다시피 바스프가 글로벌 완전 화학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바스프가 유럽의 화학 원료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해요. 유럽에서 3분의 이 기업이. 네. 근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원래는 아주 저렴한 석유랑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매년 수입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때문에 불가능해졌으니까 네. 석유 천연가스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그래서 그 비싼 원자재는 에너지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근데 판매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 바스프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독일 분들이 참 표현이 콱콱 막 통쾌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독일에게 있어서 당장 중요한 것은 맨날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하는 것이다.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잃었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의 투자를 영구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바스프 CEO가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이미 중국의 공장도 많고 매출도 높지만 지금 중국 최대 투자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 광동성에 투자한 이게 계속 그 건설 중인데 이 중에 아주 일부는 지난 9월 초에 가동을 개시했어요. 근데 이 공장의 특징이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에너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프로젝트고 그 외에 폭스바겐이나 BMW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생각할게요. 예.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너무 글씨가 작지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독일 총리가 아까 방중 전에 독일 현지 매체에서 나는 왜 중국 간다 그거를 아주 길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요거는 11월 4일 양국 정상이 실제로 베이징에서 회담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중에 이게 독일이 기존에 중국에 워낙 많이 진출했잖아요. 72년도에 수교했으니까 아주 일찍 많이 대규모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나 뭐 장비나 기계나 화학제품 이런 기존의 핑크색 단락을 보시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공동 이익의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서 전통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확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확대하고 네. 그 외에 신에너지 여기는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되고 인공지능, 디지털화 등 새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외에 항공 협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로나 방지, 뭐 제약 바이오, 록제광등, 태생원 이쪽에서 서로 투자하고 사실은 독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는 거죠.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 네. 그리고 아까 최퍼고님이 말씀하신 그 유럽 내부의 정치나 또는 대미 관계 이거를 보면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이 핑크색 부분을 보면요. 네.
이게 여기 마지막 달러 핑크색 중에 제3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딱 보면 제3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미국이죠. 네, 그래서 물론 네, 자본주의 진영이 뭐 러시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주의 진영과 모순이 있는 거는 알고 있다. 근데 협의하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제3자의 그 의지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말고 서로에게 공통적인 이익이 뭔지를 검토하고 우리 둘끼리 잘 하자.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독일 총리 옛날에 메르켈 총리도 엄청 유명했잖아요. 뭐 존경도 많이 받고인데 시진핑 국가 총리가 개인적으로 그 셜츠 총리랑 이렇게 맞대고 회의하는데 독일의 과거 다른 총리 이름을 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관점을 좋게 본다. 정치가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용기를 내서 배려하고 대화 협상을 견지하고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뭐 정치나 군사나 뭐 진영이나 의식 형태나 그런 거는 사실 협의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그걸 서로 인정하고 근데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3자의 관여를 받지 않고 서로 간의 상호 존중, 뭐 경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숄츠 총리 앞에서 말한 그 말을 보면 물론 서로 경제를 협력하자. 하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핑크색으로 된 게 독일 총리 앞에서 말할 때는 아무래도 중국과 독일 간의 뭔가를 많이 언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독일 총리 앞에서 말한 거예요. 중국과 유럽의 관계는 글로벌 쭉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번 방중은 독일 총리가 한 거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은 독일 총리한테도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거를 범위를 넓혀서 유럽 각국의 정상한테도 어떤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든 뭐 원칙적으로든 중국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랑 어떤 뭐 회담을 하거나 그거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국이랑 그 군사 동맹이 된 나라들은 무조건 미국의 말을 들어라라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독일 총리가 뭐 국내의 반대 세력 그리고 EU 안에서도 반대 세력이 있고 미국의 반대 이런 소리 이거를 마다하고 방종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독일 경제가 러우 전쟁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체적인 국내에서의 어떤 지지율 하락 그것도 있고 EU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나라마다 경기 둔화의 숫자상 그 수위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대장인 독일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 나라도 다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근데 다행히 독일 총리가 이렇게 방종했으니까 어쩌면 어떤 샘플, 어떤 사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유럽 정상이 방종하면 독일 총리도 방종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G20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유럽 정상이 방종하는 사례가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자 오늘 또 독일 슐츠 총리의 또 방중 또 이야기 또 들으면서 이제 두 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불금 시간이 또 저희 마지막 또 개장 시간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찍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